일본의 엔화 가치가 터키의 리라화보다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거 되게 심각한 내용이잖아요.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라는 데가 있죠. 그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 연구원 박사가 그런 리포트를 낸 거예요. 일본의 엔화 가치가 터키 리라화보다도 약해졌다. 이게 무슨 얘기냐? 미국의 금리가 높아지니까 달러 가치는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금리가 굉장히 낮은 상태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예전보다는 조금 높아졌지만 그러다가 일본이 계속해서 이제 돈을 많이 발행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 이전까지는 세계에서 이게 좀 괜찮은 나라다운 나라치고 통화 가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바로 터키였던 거예요. 터키 리라화라고 하는 데가. 그게 몇 년 만에 막 그 통화 가치가 40분의 1로 떨어지고 뭐 이런 정도까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터키 리라화가 다시 가치를 회복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일본 엔화는 낮은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엔화가 터키 리라화보다도 더 가치가 낮아졌다. 이런 약간 비꼬는 듯한 그런 리포트를 낸 겁니다. 근데 사실 경제력으로 보면 일본이 터키하고 비교할 만한 그런 나라는 아니죠. 터키보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경제력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 엔화 가치가 낮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 원화보다도 지금 환율을 보면 엔화 대 원화의 환율이 그건 일본 엔화에 비해서 원화가 오히려 강해졌잖아요. 그런데 달러에 비해서는 한국 원화도 굉장히 가치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본 엔화 가치가 매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이제 금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일본은 지금은 그래도 플러스 금리이기는 한데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였어요. 그리고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건 뭐냐? 마이너스 금리를 설명을 드리면요.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게 뭐지? 금리가 플러스는요. 돈을 맡기면 거기에 이자를 주잖아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건 뭐냐? 돈을 맡기려면 오히려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이자를 줘야 하는 그런 상태가 그게 마이너스 금리인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면 일본 사람들은 시중은행에 돈 맡기면 오히려 돈을 줘야 되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일본 은행, 일본의 중앙은행이죠. 우리나라로 한국은행 같은데 일본의 중앙은행하고 시중은행하고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어떻게 조정을 하냐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다가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빌려주는 양을 많이 늘리느냐 아니면 그걸 줄이느냐 여기에 따라서 통화량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게 통화량을 조정한다는 게 바로 그걸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발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데 아닙니까? 그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돈을 찍어서 돈을 많이 빌려주면 시중에 통화량이 많아지는 거고 조금 빌려주면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고 이게 바로 통화량 조절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려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중은행은 돈을 중앙은행에 맡겨두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중앙은행에 맡겨두게 되면 시중은행이 소비자들한테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통화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중은행들에게 야, 돈 맡기지 마. 너희들 갖고 있는 거 맡기지 말고 무조건 다 대출을 해주란 말이야. 그리고 가급적이면 더 많은 돈을 일본 은행으로부터 가져가서 더 많이 대출을 해줘 라고 하는 정책을 폈던 거예요. 그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무한정 풀려나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일본 엔화 가치는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 디플레 현상을 겪어왔던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 그게 잘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엔화 가치가 낮은 상태이고 또 한편으로는 디플레가 지속이 되고 이랬던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일본 엔화 가치가 왜 낮으냐라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현상이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엔화 약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여야 됩니다. 기준금리를 높이게 되면 그만큼 일본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예치를 할 거 아닙니까? 이자를 많이 주니까. 그러면 시중은행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출해줄 액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통화량이 줄어들고 시중에도 시중금리도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 국가부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은 GDP의 50%가 조금 넘죠. 이것도 우리는 너무 많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걱정이다 해서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 빚을 내면 안 돼.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발행한 일본의 국채, 그 총액 전체를 보면요. 일본 GDP의 260%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아요. 우리나라는 50% 좀 넘는다 그랬잖아요. 일본은 260%인 거예요. 미국은 얼마냐? 퍼센트 정도 돼요. 미국도 지금 부채가 많아서 야단 법석입니다만은 120%, 100%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일본은 260%예요. 자, 이 부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갚아야 되잖아요. 일본은 저 260%나 되는 부채를 어떻게 갚느냐? 사실상 이거 돌려막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국채를 발행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환이 돌아오는 다른 국채, 기존의 부채들을 갚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채를 발행할 때 다 금리가 붙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런데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높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엔화를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높인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국채를 발행할 때 그 금리도 따라서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까딱 잘못하면요. 일본 정부가 부도가 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금리를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일본이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는 강세이고 또 미국은 계속해서 금리를 높일까 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근데 일본은 금리를 높이기가 매우 어려운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엔화 약세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엔화가 저렇게 약하다 보니까 일본의 수입 물가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제 디플레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일본에도 인플레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일반 서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슈퍼 물가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지금 금리를 높일 수 없는 이유, 엔화 약세를 해결하기 힘든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일본의 막대한 이 국가부채, GDP의 260%에 달하는 엄청난 국가부채, 여기 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일본의 CDS 프리미엄이 한국보다 높아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CDS라고 하는 거는요. 일종의 금융상품이거든요. 이게 보험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그 돈을 못 갚았을 때 그러니까 부도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난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이것이 부도가 날 때에 대비해서 자기가 보험을 드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빌려주는 돈을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때 다른 금융회사가 그 돈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 그게 CDS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Credit Default Swap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도 보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부도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상품을 가입을 하면 이건 일종의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보험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보험료가 바로 CDS 프리미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CDS 프리미엄은 높아지는 거죠. 근데 국채, 그러니까 모든 회사채라든가 여기에 다 CDS 프리미엄이 다 있어요. 다 그런 상품들이 가서 이제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원하면 그런 상품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에 대해서도 그게 있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여기에 대해서도 금융계에서는 CDS 상품이 있는 거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부도를 냈을 경우에, 그게 국가부도인 거죠. 국가부도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갚아줄게 라고 하는 그런 CDS 상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험료도 딸려 있는 거죠. 당연히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이거는 일본은 그렇게 국가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CDS 프리미엄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낮을 때는 17, 18 BPS라고 하는 거, 20 정도 그 밑이었어요. 한국은 어느 정도였느냐?
한 30 bps 요 정도. 한국은 높을 때는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럴 때는 한국이 막 900까지도 가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부도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러면 900, 1000 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은 20 밑이었어요. 이게 가장 CDS 프리미엄이 낮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냐면 스웨덴, 덴마크 뭐 이런 나라들, 스위스 이런 나라들이고요. 이건 9, 10 이하예요. 근데 일본도 뭐 그 비슷한 수준이고 그래서 20 이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가장 안전한 나라다. 국가 부채가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전한 나라다. 왜? 일본 사람들은 부도를 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죠. 국제 글로벌 투자계에서. 그런데 지난 5월 달에요. 한국하고 일본의 이 CDS 프리미엄 이 순위가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은 한 20 정도가 됐는데 일본은 오히려 30 정도로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부도가 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한국보다 일본이 조금 더 위험한 나라네? 라고 하는, 또는 한국이 일본보다 좀 안전한 나라네? 라고 하는 평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이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일본이 예전만 못하다. 그 일본 국채의 안전도, 여기에 대한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일본의 투자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SK 하이닉스에다가 투자를 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이제 SNS에다가 올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화제가 된 건데, 사실 왜 이게 화제가 됐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관심도 없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죠. 그런데 한국에다가 투자해서 돈 벌어서 그걸 자랑하고 이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은 화제가 됐던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직도 그 한국 주식에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투자하고 유럽에 투자하고 이러지 한국에는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예 한국에다가 투자를 안 하냐면 그건 아니에요. 과거에 60년대, 70년대에도 한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었고 기업들이 공장 설립하고 뭐 이런 거에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지금도 투자가 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들인 것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본이 D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거의 다 망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에 있어서 일본은 여전히 강자인 거예요. 특히 이 소재, 소부장이라고 하는 거죠. 소재, 부품, 장비 이런 거에 있어서 일본을 빼고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한 그러한 요소들인 거거든요.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에서 소부장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일본의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꽤 많이 했고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러느냐?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문재인 정부 때 한국하고 일본이 서로 싸우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본이 한국에다가 보복을 했잖아요. 한국은 일본에 전쟁 배상금 내라라고 판결을 낸 거 아닙니까? 미쓰비시 이런 데다가 한국 법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가 보복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소부장 아닙니까?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일본 소부장에서 소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들여갈 때는 일본 정부가 다 스크린을 하겠어. 이거 심사를 하겠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굉장히 귀찮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겁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단히 한국에 대한 수출을 막았냐면 실질적으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단순히 귀찮게 만드는 거죠. 귀찮고 번거롭게 만들었는데 이러다가 보니까 일본의 이 소부장 기업들이 오히려 더 겁을 내게 된 거예요. 앞으로 한일 간의 갈등이 또 생기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거 골치가 아픈데? 그래서 일본의 이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에다가 공장을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투자들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든가 이거는 아직도 뭐 그렇게 흔히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라피더스 같은 거, 그러니까 그 홋카이도에다가 만들고 있는데 2나노 공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2나노 공정 파운드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설비는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설비는 뭐 장비 갖다 놓고 공장 만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람입니다. 과연 그 설비를 가지고 제대로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걸 구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유노가미 다카시라고 하는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가 그 사람이 글을 많이 써요. 일본 반도체
중국이라든가 한국 반도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글들을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데 본인도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실제로 일을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2나노짜리를 갖다 놓고 이 극자외선 장비들 네덜란드 ASML에서 공급하는 그 엄청난 장비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그걸 쓸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일본에 없다. 일본에는 이미 40나노 수준에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도 없고 이미 하고 있던 사람은 다 떠났고 다 죽었고 은퇴했고 이렇다.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하려면 결국 한국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데서 일하던 사람을 데려가든지 아니면 대만의 TSMC에서 일하는 사람을 데려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 공장은 작동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작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수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그 수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대만의 TSMC도 파운드리를 하잖아요. 삼성전자도 파운드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반도체 설계하는 패블리스 업체들, 미국의 설계 업체들이 많잖아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퀄컴도 그렇고 기업들이 설계만 하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을 파운드리에다가 맡기죠. 그런데 삼성전자에는 안 맡기고 대부분 다 TSMC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수율 차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비는 다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쓰는 극자외선 장비나 TSMC가 쓰는 극자외선 장비나 다 네덜란드의 ASML이 공급해주는 그 극자외선 장비, EUV 장비인 겁니다. 그런데 같은 장비를 쓰는데도 성공 확률이 TSMC가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TSMC가 원가가 낮죠. 삼성전자가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죠. 수율이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 그러니까 불량품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삼성전자조차도 그런데 일본 기업이 새로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새로 장비를 들여놓고 그걸 써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 라인을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면 불량률이 얼마나 높겠는가라고 하는 거. 불량률이 대부분 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유노가미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저는 아주 정확한 진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반도체가 생산될 수 있다. 지금도 생산되고 있어요. 마이크론이 일본에 공장을 두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미국 기업이거든요. 근데 일본 공장을 돌리고 있어요. 근데 레가시 공정을 좀 뒤처져 있는 그런 공정들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첨단 공정이라면 그거는 일본 사람들은 못한다. TSMC가 지금 그 지진이 난 그 쿠마모토에다가 지진 때문에 요즘 시끄럽습니다만은 쿠마모토에 TSMC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죠. 그 TSMC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본에서. 왜? TSMC는 자기 사람 데려다가 쓰면 되니까. 하지만 일본 공장을 만들어서 일본 사람을 써서 그거를 가동하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세가 좀 바뀌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전황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 전황은 러시아가 상당히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더욱더 코너에 몰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무슨 항복을 한다든가 러시아가 패전을 한다든가 그렇게까지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항복은 절대로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 어쩌면 끝나지 않는 전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가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냐면 2024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못했을까? 그것은요. 우크라이나는 이 유럽 국가들 그리고 미국이 제공한 무기와 돈을 가지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조건을 달았어요. 내가 준 무기를 가지고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지 마라 라고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럼 미국, 유럽도 그런 조건을 달았거든요. 그럼 왜 그 나라들은 그런 조건을 달았을까? 핵전쟁을 우려했기 때문인 겁니다. 푸틴이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당하면 핵을 쓸 수도 있잖아. 러시아라는 나라는 군사 강국이고 핵무기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럴 위험이 있어. 그거를 미국이 원하지는 않는다. 그냥 잘 버텨라. 내가 주는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러시아 군대를 국경 밖으로 몰아내라. 요 정도까지만 하라라고 한 거예요. 무기를 제공해주는 조건이 바로 그러했던 겁니다. 근데 우크라이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고 싶죠. 근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만약에 공격을 하게 되면 미국이 지원을 다 끊어버리고 유럽 국가들도 지원을 끊어버릴 테니까 자기 돈만 가지고 전쟁은 할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자,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 이제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아주 치명적인 무기들, 특히 드론이죠. 드론을 매우 성능 좋은 것들을 매우 싼 가격에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수많은 벤처기업가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방위산업은 매우 독특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방산업체들이 규모가 매우 크잖아요. 한화도 그렇고, 저 LIG 넥스원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카이라고 하는 우주항공이라고 하는데도 그렇고 규모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대부분 나라가 다 그래요. 그런데 우크라이나는요, 아주 작은 벤처기업들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벤처기업들이. 그리고 뭐 국회의 예산 통과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과정도 없어요. 그냥 작은 벤처기업 하나가 아주 성능 좋은 드론 같은 거를 만들었으면 그걸 그냥 군대에다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대가 그걸 보고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까? 그래서 테스트를 해봐서 성능이 괜찮다 그러면 그냥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파격적인 무기 조달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무기 생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서 무기의 가성비들, 성능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지게 됐느냐?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러시아 본토에 2000km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드론을 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파괴력이 굉장한 그런 드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된 거죠, 러시아가. 그것을 수백만 대를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2025년부터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는 조건이 안 붙어 있잖아요.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그러니 미국도 뭐라고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공격의 대상이 뭐냐? 처음에는 정유시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카스피해, 흑해 뭐 여기에 있는 러시아의 함대 이런 것들을 이제 수중 드론 같은 걸로 공격을 하고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함대가 다 철수를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러시아 함대가 거기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 있다가는 그냥 구축함, 항공모함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구멍이 뚫리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무기가 좋아졌어요.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들이 처음에는 정유 공장을 때렸어요. 왜? 석유라고 하는 것이 러시아의 가장 중요한 수입원 중에 하나잖아요. 러시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러시아 정부가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석유 판매 수입, 이것은 바로 러시아 정부의 수입인 것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그것은 전쟁 자금이기도 한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석유 관련 시설들을 때리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정유 공장 같은 데를 때리고, 그 다음에 송유관을 때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러시아의 그 석유 제품을 실어서 나르는 유조선들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러시아의 석유 판매 수입 자체가 극도로 쪼그라들게 된 거고, 그리고 생산량 자체도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서 있다는 거예요. 기름 넣기 위해서. 왜? 이제 가솔린 같은 게 부족해진 거예요. 세계 최대의 산유국이고 또 세계 최대의 정유 공장들을 갖고 있는 나라, 그게 바로 러시아인데, 러시아가 석유, 가스, 자동차에다가 주유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석유가 부족해진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푸틴이 2022년 2월 달에 이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전쟁의 이름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특수군사작전이었어요. 특수군사작전이고, 이거는 한 2, 3일 정도면 끝나는 거라고 누구나 다 예상을 했었어요. 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군사력 격차가 비교가 안 되는 나라니까.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워낙 부패한 나라이고 실제로 굉장히 부패했던 나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성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게 소련 영토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자면 제주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는 뭐 충청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독립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독립이 무슨 독립이야? 웃기지 마.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독립을 해나가는 그 지역의 입장에서도 자기가 한국 사람인지 충청도 사람인지 헷갈리는 뭐 이런 게 충분히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바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하긴 했는데 거기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스스로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부패해 있지, 군사력은 또 형편없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의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해가지고 그냥 군사를 쫙 몰고 들어가면 전투 특별히 할 것도 없고 그냥 알아서 항복하고 알아서 그냥 러시아로 편입이 될 거야. 또는 그냥 위성 정권, 친러시아 정권으로 교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계산을 했던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된 거잖아요. 정말 뜻밖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극렬한 저항을 한 것이고 정말 뜻밖이었던 겁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4년, 5년씩 지금 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국민들과 푸틴 사이에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은 뭐냐? 전쟁은 이렇게 벌이지만 국민들, 당신들을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당신들에게 고통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 전쟁에 참전하는 병사들에게는 내가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해줄게 라고 하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간에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잘해봐. 그리고 이거 러시아 영토가 되면 좋은 거지 뭐. 이랬던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 국민들의 일상생활은 아무 변화가 없었던 거고 오히려 전쟁에 나가서 죽은 병사들의 가족은 돈이 많아져서 오히려 흥청망청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곳곳에서 폭격을 당해가지고 막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지, 주유소에 기름이 없지, 그러다가 보니까 내 차를 쓰기가 어려워지네, 이런 문제가 생기지, 경제가 어려워지지, 이제 전쟁의 분위기를 러시아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공격을 해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쿠팡이나 뭐 이런 큰 배송업체 있잖아요. 거기에 물류센터를 때린 거예요, 우크라이나가. 그러니까 물건이 부족해지잖아요,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물건이 일상생활에 생활 필수품들이 부족해지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를 러시아 국민들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불만이 생길 거 아닙니까? 푸틴에 대해서. 그거를 누르기 위해서 인터넷 다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만은 더 커지죠. 그래서 러시아 국민들도 이 전쟁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전쟁을 하네? 나한테 골치 아프네 이거? 그러다 보니 푸틴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되어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도부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면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계산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고 거기다가 더욱더 중요한 건요. 우크라이나의 이런 드론 산업 그리고 드론을 운영하는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 최강입니다, 그게.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이 우크라이나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UAE나 카타르나 이런 데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동의 걸프 국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젤렌스키를 초대했어요. 또 우크라이나의 드론 전문가들 200명 넘게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드론 어떻게 쓰는지 우리한테 좀 가르쳐줘. 우리한테 그걸 할 수 있게 기반을 깔아줘. 이런 거를 우크라이나에 도움을 받게 된 거예요. 그거는 폴란드, 독일, 덴마크 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예요. 전혀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 전쟁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경우도 그렇고요. 미국, 이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런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요즘에는 강대국이 원하는 결과를 바로바로 얻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을 때요.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이 딱 보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탱크 수백 대가 쫙 이제 줄을 지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저항을 못 하잖아요. 그 상대방은 그런 탱크가 기본적으로 없고 성능도 나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탱크 주변에 이제 지상병력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 뒤에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가서 땅을 점령하는 거. 그게 전통적인 전쟁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됐느냐. 그 탱크들이
드론 공격을 당해서 다 파괴가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병사들도 드론의 공격을 받아서 그냥 사살된 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수십만 명이 그렇게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상전을 펼치지를 못해요. 그 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제는 서로 공중전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럼 지상병력, 육군은 그럼 뭐 하는 거냐? 참호에 그냥 숨어 있다가 총 쏘고 뭐 이 정도지, 참호 밖으로 나오게 되면 상대편의 드론에 의해서 그냥 사살당하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땅을 점령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미국하고 이란과의 관계를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여기도 미국이 지상군을 투입을 못합니다. 지상군을 투입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미국이 비행기라든가 폭격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군사 목표들을 1만 군데가 넘는 데를 다 폭격을 했잖아요. 폭격을 했는데 이란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왜? 군사 목표? 그거야 뭐 아무리 군사 목표를 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드론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 목표를 타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 많은 것들이 땅굴, 굴 속에,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걸 타격을 할 때는 대개 터널 입구를 봉쇄를 시키는 건데, 폭격을 해서 그건 다시 열 수 있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거의 전쟁은 어땠었느냐? 과거의 전쟁은요, 폭격을 할 때 무자비하게 폭격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6.25 때 미군 폭격기들이 가서 평양을 폭격을 했잖아요. 초토화를 시켜버린 거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2차 대전 때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다가 원폭 투하를 했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항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란의 테헤란을 가서 그냥 초토화시킬 수 있겠어요? 민간인은 한 명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의 전쟁, 지금의 최소한 이 서방 국가들의 전쟁은 뭐냐면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거예요. 상대방 지휘부를 정밀 타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죠. 초기에 그 하메네이를 비롯한 최고 지도자들 40명을 싹 다 몰살을 시켜버렸잖아요. 그건 한 거예요.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거죠. 그런데 테헤란의 일반 시민들 목숨 한 명도 못 건드립니다. 왜 못 건드리느냐? 그게 윤리가 된 거예요. 사는 나라들은 민간인을 학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학살이에요. 그거는 전쟁 범죄고, 이거는 반인륜 범죄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은 미국 국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또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강국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을 학살할 수 없다.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럼 군사 목표만 때린다. 그런데 군사 목표만 때리다 보니까 때리는 게 매우 불충분한 거예요. 여전히 뭔가가 살아남아 있어. 그걸 가지고 저항을 하는 거죠. 그 저항은 무슨 저항을 하느냐? 그거는 상대방의 민간 시설을 타격을 합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의 민간 시설을 타격을 하는 거죠. 군사 목표를 타격하는 게 아닙니다. 민간 시설이 뭐예요? 정유공장, 송유관, 뭐 유조선 이런 걸 타격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무장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무기 가지고도 다 타격이 되는 거예요. 이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란이 지금 공격을 하는 건 뭐예요? 주변 국가들의 공항, 정유시설, 유전 이런 것들을 타격을 하잖아요. 또 그 호르무즈 해협에 돌아다니는 상선들, 유조선 이런 걸 타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무기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전쟁의 구조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군사 강국이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상대방을 항복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인륜 범죄를 저질러야 되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2차 대전 때까지만 하더라도 반인륜 범죄? 그런 게 어딨어. 전쟁을 저지른 저 나라는 그냥 싹 다 없애버려야지.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는 국민들의 항전 의지만 분명하면 그러면 항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의 값이 굉장히 싸졌기 때문에 이제는 미사일을 생각을 해보시면 뭐 몇십억씩 하잖아요. 이 패트리엇도 그렇고 이 미사일들이. 그런데 드론은요 몇백만 원짜리 몇십만 원짜리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거는 가난한 나라들 충분히 그런 드론은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쟁의 양상이 참 묘하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아주 치명적인 자산이 될 텐데요.
테러를 하려고 마음먹은 국가한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데가 그 폭이 한 30km, 33km 뭐 굉장히 좁아요. 전체 바다에 비하면 굉장히 좁고 또 이 거대한 유조선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굉장히 좁은 그런 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것을 드론이나 소형 미사일 같은 걸로 공격하는 게 매우 쉬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걸 피해갈 방법도 없는 거고.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특히 원유의 물동량이라고 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전 세계에 하루에 유통되는 원유의 물동량이 한 1억 배럴 뭐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이 세계로 나가는 물동량이 한 2천만 배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여기를 20% 정도의 원유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이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특히 아시아로 나가는 겁니다. 대한민국, 중국, 대만, 일본 이런 나라로 가는 석유는 다 여기를 통과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히게 되면 이건 정말 뭐 그야말로 치명타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산유국 수출하는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거를 들여다가 쓰는 대한민국, 일본, 중국 이런 데들이 다 심각한 타격을 당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2천만 배럴이 만약에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면 석유가 배럴당 지금 뭐 한 80달러, 100달러 여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400달러, 500달러 가는 거 이건 뭐 문제도 아닙니다. 그 2천만 배럴 전체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는 거죠. 이란도 그 정도까지는 원치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겁주고 그래서 돈 뜯어내고 이런 것을 이란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석유는 수출하고 남의 석유는 수출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2천만 배럴 전체를 다 막는 건 아니고 그중에 몇백만 배럴 정도만 막는 그런 수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치명적인 부분이다.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여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대만 해협은요,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 중국 배들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다 대만 해협을 통과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공격을 하고 그래서 대만이 아주 독한 마음을 먹고 대만 해협을 장악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요, 얼마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란이 하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강하게 중국 배들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대만은.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된다면 이거 역시 또 치명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해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초크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수에즈 운하도 그렇고 파나마 운하도 그렇고 말라카 해협도 그렇고 뭐 보스포러스 해협도 그렇고 전 세계 곳곳에 이 해협들이 있거든요. 좁은 바닷길들이. 이게 과거에는 위협이 되지 않았어요. 왜? 전 세계를 다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미군이 이걸 다 지키는 셈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누구도 이거를 위협할 수 없었던 것이죠. 가끔 해적들이나 나타나서 뭐 그런 테러를 하거나 그 정도였었는데 이제는 얼마든지 국가 세력에 의해서 장악이 되고 이것을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고 위협의 수단으로 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버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경제 패권 500년이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국 중심의 사회, 이 국제 질서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건데 원래 한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최강자는 바로 우리와 똑같이 생긴 우리가 DNA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바로 그 몽골리안들이었잖아요. 몽골 사람들. 몽골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실크로드를 몽골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바다 역시 마찬가지로 몽골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다를 장악한 나라가 포르투갈, 스페인이었고 그 다음이 영국이고 그 다음이 미국이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완전히 또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새로운 강자로 등장을 하게 됐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이제 제가 쭉 이야기로 써놓은 게 이 책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런 큰 그림들에 덧붙여서 요즘에 그 뜨고 있는 조선산업, 또 방위산업, 원자력산업, 반도체 또 석유 시장에서의 패권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게 되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런 일이구나. 그리고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재미난 이야기로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